Hello, I'm Simon Callow. Welcome to Classical Destinations. We'll be taking some journeys to som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 and landscapes in Europe, the homes and inspirations of the greatest classical composers. Seeing where they lived and how they lived can transform the way we hear their music. Welcome to Classical Destinations. I'm Matt Wills. And I'm Nikki Vasilakis. And this is Lake St. Wolfgang, Austria. Today, we'll be visiting the towns Mozart went to and through on his journeys between Salzburg and Vienna. And we'll also be visiting the picture-perfect town of Eisenstadt. 장크트 볼프강은 짤스부르크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휴양지 짤스 감머구트의 볼프강 호숫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첫 장면이 촬영된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음악을 논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근처의 장크트 길겐이라는 마을은 모차르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살았던 곳이죠. 이곳을 보면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와 어머니 안나 마리아가 왜 아들의 이름을 볼프강으로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크트 볼프강과 주위의 호수지구를 보지 않고서는 짤스부르크를 봤다고 할 수 없죠. 이 지역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모차르트뿐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호수인 아터호 근처의 스타인바흐 마을은 1890년대 구스타프 말러가 자주 찾던 곳이죠. At the time, Mahler was living in Hamburg, Germany, but found that the hectic pace of the city and the madness of the theatre season wasn't really conducive to the creative process. The Gasthof zum Höhlengebirge in Steinbach solved this problem. Though the inn was beautiful and peaceful in its own right, Mahler built this small composing cottage by the lake where much of his work was written. In fact, he was known as the vacation composer. 벨렌 게비르게 여관에 머물면 지금도 이 절묘한 경치와 말러의 오두막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짤스부르크와 빈 사이의 전원 마을은 모두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죠. 린츠시는 오버웨스터라이히 주의 주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산업 중심지로 아직도 독특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죠. 모차르트는 가족들과 함께 도나우강을 건너기 전 종종 린츠를 통과하긴 했지만 한 번도 린츠에 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1783년 아내 콘스탄치와 함께 빈으로 가던 도중 잠깐 들르게 되죠. 둘은 하룻밤을 머물 생각이었지만 탄백작의 간청으로 3주를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모차르트는 교향곡 제36번 린츠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The Linz Symphony was appropriately first performed in the Linz Theatre a matter of days after it was finished in 1783. 빈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또 멜크를 지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1089년에 세워진 멜크 수도원이 있죠. 모차르트와 가족들은 유럽 횡단 음악 여행 도중 1767년과 1768년 두 번 이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도나우강을 조금 더 따라 내려가면 작지만 숨막히게 아름다운 마을 뒤른스타인이 나옵니다.
디른스타인에서 차로 조금 더 가면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인이 나옵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본거지이자 수많은 고전음악 작곡가들이 살았던 것이죠. 비인은 원래 로마의 전초기지였던 것으로 서기 5세기쯤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많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8세기 후반 샤르마뉴 대제가 이를 재건하죠. 이후 976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오토 3세에 임명된 바벤베르크가의 사람들이 거의 300년간 오스트리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동안 비인은 신성 로마 제국의 무역 거점으로 성장하죠. 세월이 흘러 바벤베르크가가 쇠퇴하자 새로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합스부르크가죠. 1278년 오스트리아를 지배하게 된 합스부르크가는 이후 600년간 오스트리아를 다스립니다. 그 과정에서 동부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며 5,100만의 백성을 거느리게 되죠. 이것은 호프부르크궁입니다. 원래 중세시대에 세워졌던 것으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힘과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궁도 같이 커져나갔죠. 유럽의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비인의 심장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합스부르크가는 아주 지혜로운 왕조였습니다. 그들이 유럽의 다른 왕조보다 훨씬 오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칼보다는 좀 더 미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나 외교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비인이 지니고 있는 미술과 음악, 건축에 있어서의 유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Emperor Franz Joseph I, the last Habsburg emperor, ordered that the walls of the city be torn down. In its place today is the broad boulevard known as Ringstrasse, or just the Ring. 링슈트라스는 총 4km로 그 주위를 도는 지가 전철을 타면 빠른 시간 안에 비인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Every great city has a park, and in Vienna it's Stadtpark, right on the Ring, and home to the famous gilt statue of Johann Strauss Jr. Here we have the University of Vienna. It's actually one of the oldest in Europe, founded in 1365. And amazingly, it's been home to something like 9 Nobel Prize winners. 99m 높이의 시청 중앙탑 라트하우스 꼭대기에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 라트하우스만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1883년 건축된 신고딕 양식의 건물입니다. 19세기 후반 지어진 미술사 박물관은 합스부르크가에서 수집한 수많은 미술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루벤스와 렘브란트, 베르메르와 뉘러, 라파엘로, 티치아노, 벨라스케즈, 그리고 또 브루겔 등의 작품이 있죠. 비인은 커피 가게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커피의 종류도 아주 많죠. Town was mecca for musicians over the 18th,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이곳은 슈베르트가 피아노를 연주했던 곳이며 또 베토벤이 처음으로 귀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안 곳입니다. 또 모차르트가 마지막 9년 동안 수백 개의 곡을 쓴 곳이기도 하죠. 이탈리아 르네상스풍으로 지어진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는 186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는 것이 좋죠. 안 그러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제 빈 주리 발레단의 라보르 오버하거 씨를 모시고 이곳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e Viennese way of life is quite relaxed. People like to stay in a coffee house. And it's somehow the same with ballet. You know, if you do the Viennese waltz, you don't have to be too correct. It's sometimes a bit behind the music. This little tiny bit of incorrectness is maybe what makes it so special. The Opera House is famous for a number of good reasons.
first-class opera and ballet performances, the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 and for the people that have performed here. Gustav Mahler was chief conductor here for 10 years. Those 10 years that Mahler spent at the opera were among the most famous in its history. He was, by all means, one of the most famous conductors in the world at the time. Only Toscanini could possibly have equaled him. But despite these impressive musical skills, the obsessive perfectionist Mahler was by no means the most diplomatic of managers, which is a pretty important skill when you're running an opera house with almost hundreds of people underneath you. He expected to control every aspect of what happened on stage. He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look of a production, which was not at that time considered to be the province of the conductor at all. The rising tide of anti-Semitism in Vienna at the time didn't help his popularity either, even though he'd actually converted to Catholicism in order to get the job. As we don't remember Mahler so much for his conducting, he left no recordings behind, but for those vast symphonies of his, which are now in the repertory of every major conductor and every major orchestra, the symphonies which seem to attempt to embrace the whole of human experience. His very first symphony, which he called The Titan, written in 1888, while still in his 20s, manages to contain despair, failed love, love of nature, transcendence, cheek by jowl with vulgarity, street music, a funeral march, which is really a sardonic version of the children's tune Frère Jacques. Titanic, indeed. It's no less than a catalogue of the whole of human existence. Now that is ambitious. 이 수수한 아파트 건물이 바로 1797년 프란츠 슈베르트가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비인이 낳은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살아생전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슈베르트는 9개의 교향곡과 수많은 피아노 소나타, 또 600여 곡의 노래를 마치 1828년 겨우 31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알기라도 하듯 빠르게 써내려갔습니다. 슈베르트는 살아있는 동안 거의 내내 가난하게 살았죠. 하지만 작곡에 대한 열정은 언제나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 작곡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안경을 쓰고 잤죠. 많은 음악가들이 그랬듯 슈베르트 역시 죽고 나서야 인정을 받았습니다. Schubert's family were devout Catholics, and today their local church is called the Schubert Church, and this is one of his most famous works. On the 19th of November 1828, Franz Schubert died of typhoid fever in this very room at the age of 31. Music, like language, is fluid, and through the period of the lives of the great composers, it flowed from Baroque to classical to romantic and then to modern. But even as the river of music flowed, not all composers flowed with it. Johannes Brahms has been described as a rock of classicism in the onrushing stream of new styles, which were evident in the work of Wagner, Liszt, and others.
1833년 북부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요하네스 브람스는 약간 독특한 방법으로 음악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13살부터 술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그는 천천히 공을 들여 작업을 하는 작곡가로 43살까지 첫 번째 교향곡조차 완성하지 못했죠. 같은 나이에 베토벤은 8개의 교향곡을 지었으며 모차르트와 슈베르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브람스는 1862년부터 1897년 운명할 때까지 빈에서 살았죠. 재미있는 것은 브람스 기념관이 그가 좋아했던 요세프 하이든의 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빈에 있는 하이든의 집이죠. Brahms was devoted to the classical form. His great statement of faith was, if we cannot compose as beautifully as Mozart and Haydn, then let us at least compose as purely. When I was growing up and finding my way into classical music, tastes were much more rigidly defined. There was, for example, something called the 3 Bs, which represented a kind of apostolic succession in music. Bach, Beethoven, Brahms. Brahms, I suppose, was the last of the great composers to really enter into the popular consciousness. Most people can hum his lullaby. Many people know a few of his Hungarian dances. In Chaplin's great film, The Great Dictator, Chaplin gives a customer, a rather frightened customer, a shave to the strains of Brahms's 5th Hungarian dance. He's also the only composer whose music has been conducted by Cary Grant in the film People Will Talk. Actually does rather well, making a reasonable fist of the Academic Festival Overture. Aimez-vous Brahms was a question most people were very happy to answer in the affirmative, as well as 2 sublime and very different piano concertos, a violin concerto, a fascinating double concerto for violin and cello, a most unusual and difficult combination to write for, a huge output of chamber music and many, many, many songs, and choral music to boot. Brahms's central achievement are the 4 great symphonies, but he was terribly daunted by Beethoven's example, and it took him a long time to summon up the courage to write his own 1st symphony. He was actually 43 when he finally did. And of course it was an instant classic, but he'd prepared himself very well for it by writing other extended orchestral pieces like 2 enchanting orchestral serenades and climactically, the variations on a theme of Haydn. At least he thought it was a theme of Haydn. In fact, Haydn was one of his musical heroes, and he was very happy to associate his name with Haydn's. But in reality, the tune is something called the St. Anthony Chorale, whatever its name is. Brahms drew out of the old tune every single possibility in a work of extraordinary confidence and vitality.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은 1732년 오스트리아 로라우에서 12아이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의 부모는 6살이 된 그를 삼촌네 집으로 보내죠. 거기서 그는 건반 악기와 바이올린 그리고 팀파니를 배웁니다. 그리고는 곧 장크트 슈테판 대성당 음악감독의 눈에 띄게 돼 빈소년 합창단으로 들어가게 되죠.
빈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쯤 떨어져 있는 이곳 하이타 산맥 남쪽 기슭에는 아이젠슈타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의 매연을 피해 이곳으로 왔죠. In the 14th century, a ruling family erected a fortified wall around the city and then built a citadel inside it. 이곳의 중앙부를 장식하고 있는 이 성의 이름은 에스테르 하지 궁전입니다. In the 1740s, the rich classical tradition, which would later die with Brahms, was only just going through its birth pangs, and Joseph Haydn would be one of its heralds. 1749년 17살이 된 하이든은 뜻밖의 빈소년 합창단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다른 대원의 머리를 자른 것이 화근이 돼 합창단에서 쫓겨나게 되죠. 거리로 나온 그는 곧장 작곡가가 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에스테르 하지 궁전의 보석과 같은 하이든 길입니다.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은 로코코 양식의 프레스코아로 장식된 아름다운 콘서트홀이죠. 궁으로부터 하이든 길을 따라 5분 정도 내려오면 아이젠슈타트의 하이든 집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내 마리아 켈러와 함께 1766년부터 12년을 생활한 곳이죠. 하이든은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입니다. 107개의 교향곡 중 85개를, 또 25개의 오페라와 83개의 현악 사중주곡 대부분을 1761년부터 13년간 에스테르 하지가의 음악 감독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이죠. 1790년 니콜라우스 에스테르 하지가 죽자 하이든은 자유로이 여행을 다니며 작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곧 런던으로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이죠. Before he left, Mozart said to Haydn, "How will you survive in London where you don't speak the language and people don't know you?" "See this signature," he replied. "That's all I need. The world knows my name." 1792년 하이든은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베토벤이라는 학생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베토벤의 작품 중 많은 것이 하이든의 영향을 받고 있죠. 마침내 빈으로 돌아온 그는 1809년 운명할 때까지 이곳에 머뭅니다. 빈 사람들은 하이든을 큰할아버지, 때로는 좀 더 친근하게 하이든 아빠라고 불렀죠. 1820년 하이든의 유해는 오랫동안 일하며 살았던 곳 아이젠슈타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베르크 성당에 묻혔죠. 그가 오랫동안 부감독 또 감독으로 일했던 이곳에 묻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Haydn strikes me as having been a delightful man. He was certainly well loved by the Esterházys and the people of this town. Yes, and his popularity in Vienna wasn't just because he was a great composer. He seemed to be well loved as a man. Thanks, Matt and Nikki, for that look at one of classical music's most generous and good-natured composers. Next, we'll be meeting another one, Edvard Grieg, the Norwegian, composer of the great Peer Gynt music, the piano concerto in A minor, and that immortal ballad, I Love Thee. His life took place against some of the most spectacular scenery you could ever hope to see in your life. That's next time in Classical Destinations. Meanwhile, goodbye from me, Simon Callow.